11월 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은 이재명은 감옥 갈 일은 없고 윤석열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재명에 대해서는 드러난 바가 없으니 실제로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의 BBK 투자 사기 사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정동영 캠프는 BBK 사건의 주범이 이명박임을 주장했고 선거 내내 물고 늘어질 정도로 맹공을 펼쳤죠. 하지만 이명박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BBK는 김경준의 단독 범행으로 판결 내려집니다. 당시 BBK를 정말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명박이 BBK 투자를 직접 홍보하고 다닌 강연 동영상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를 부정하기 위해 나온 게 나경원의 유명한 주어가 없다는 발언이었죠. 이재명이 감옥 갈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사법부, 재판부가 못 믿어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재명이 정말 감옥 갈 일이 없다면 그건 이재명으로서는 다행일지 모르나 국가적으로나 민주당으로서나 큰 불행입니다.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 다수의 시민들은 이재명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유력한 정치인의 죄가 집권 여당의 비호 아래 덮여지는 걸 지켜보는 시민들은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힘들여 다시 쌓아올린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며 다시금 한국 사회는 퇴행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정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이브TV 오프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호구맨이 나와주셨습니다. 이 오프닝 글 쓰고 나가지고 이걸 제가 쓴 게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이었나 그렇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걸 쓰고 나서 어저께인가 오늘이었나 송영길이 또 대단한 소리를 하나 했더라고요. 저기 더 라이브인가 나와가지고 그 KBS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출연하셨죠. 네, 거기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명박도 BBK로 그렇게 공격당했으면 당선됐다. 이재명도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싶어가지고. 정말 이분 미치신 것 같아요. 네. 대놓고 우리 이재명을 네. 이명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그리고 뭐 그때는 당선됐는데 이명박의 말로 지금의 이명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의 말로를 떠나서 지금 제가 오프닝 글에도 적어놨지만은 이명박이 당선돼가지고 그 뒤에 국가적이나 아니면 국민적으로 엄청난 불행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씨발 그걸 지금 뭐 자랑스럽게 뭐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번 주는 그래서 지금 그 주제를 딴 걸로 잡아놔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진짜 민주당이나 송영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5선 정도 되나요? 못해도 한 5선 정도는 되겠죠? 4, 5선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를 20년 동안 하면서 도대체 경력을 이 똥구멍으로 쌓은 거지.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진짜. 저는 그 이재명은 우리가 지금 한 4, 5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재명 한 놈만 놔두면 그냥 아주 그냥 최악의 빌런 그 정도로 끝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송영길의 인식이 저는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미래가 안 보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뒷수습을 못 해가지고 근데 뭐 뒷수습을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네. 그때 최소한 친박들 많이 거의 숙청당하다시피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밀려났고 주류에서 밀려났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얘들은 나름대로 계속 쇄신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쇄신의 끝이 지금 이준석까지 온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당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뭐 초선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참신한 그런 얼굴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면 뭐 나경원이나 장제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까야 되는데 걔들은 다 떨어지기도 했을 뿐더러 전면에 나서지도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당 이미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당 모양새도 저는 많이 바뀐 걸로 보여요. 새누리당은. 아니 지금 국힘이지. 네네. 근데 민주당은
갈수록 썩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심하게 듭니다. 이 송영길 이 발언이 저는 그래서 많이 기가 찼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 TV 화면에서 이재명을 보는 것보다 송영길 나오는 게 더 짜증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정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소에? 관심도가 높지는 않은데 일반 수준보다는 좀 더 관심 있는 정도. 그냥 아닙니다. 일반 정도입니다. 일반입니까? 네. 약간 친민주당 성향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향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송영길 보면 이재명보다 더 소명스럽다 하신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아니면 친민주당 성향으로 정치를 계속 봐왔던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를 뭔가 그 제3세력파 약간 정치 혐오 성향 좀 있으시고요. 어머님 그 뒷담화 하지 마시고 뒷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의 성향을 알려드린 것 아니 뿐입니다. 그런 거는 안 드러내셔도 됩니다. 네. TMI인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일단 시작부터 하기로 한 네, 거는 시작부터, 내용이 좀 제법 많은데 네, 시작부터 이야기가 했는데 이제 빨리 그 후원자분들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를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서서먹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달타냥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도 구성은 또 빡빡하겠어요. 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한번 해보죠. 네. 자, 첫 번째는 이거 이재명이 한 얘기죠. 네, 대사면. 예, 민주당 내 내 대사면. 대사면. 네. 이게 그거 뭐 대사면 할 게 어딨어? 탈당했던 사람들 그냥 싹 다 받아들이자 뭐 이런 게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출당 당했던 사람들, 탈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말하는. 하나 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들 이거 듣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이거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게 네. 물론 언제나 심각하죠 그분들. 네. 그 경선 때 그리고 경선 이전 때 이낙연 후보 공격할 때 엄청나게 그 붙잡고 늘어지던 게 이낙연 후보가 동교동계랑 친하다. 뭐 동교동계 끌어들이려 한다. 뭐 예, 예. 그런 얘기 계속 흘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뭐 대선 후보 되면은 뭐 도로 여루당 된다. 뭐 응? 이런 식으로 네. 공격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 대사면 발언했잖아. 네. 들어올 사람 동교동 뭐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쪽도 결국 동교동계가 대부분일 텐데 그 국민의당으로 갈라질 때 안철수가 끌고 나왔던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떨거지들, 낭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받겠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죠. 이 사람들 그거 기대하고 있나? 열린민주당? 근데 지금 위성정당 금지법 만든다고 또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대 당으로 통합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열린민주당 같은 위성정당 그렇죠. 못 만들게 하겠다는 거니까 네. 뭐 입이 나가 있는 것만 잘 들어오면 뭐 뒤는 상관없는 거죠. 뭐 열민당 근데 이 동교동계 열민당은 관계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이러는 이유가 저는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호남 쪽에서 그러니까 전북 말고 특히 전남 쪽에서 호남 쪽에서 지금 엄청 후달리고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네.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후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한 64% 네네. 나오고 하고 그 직전에 가장 낮았던 대선 후보가 정동영 네. 79%인가 뭐 그 정도였던 거죠. 아무리 깎아 먹어도 진짜 거기는 이제 뭐 말하자면 완전 홈그라운드라 가지고 뭐 이 정도 지금 60몇 프로까지 간 거니까 홈그라운드라서 그렇게 이기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에 비하면 뭐 작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지금 깎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다 후달리고 있는데 안방에서조차 자기 표를 다 못 챙기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 주고 지금 이 사람들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대사면이라는 단어, 이 워딩이 이제 저도 확 꽂혔는데 저는 이제 이 글을 이정열 변호사 트윗으로 봤거든요. 11월 8일 날인가 이제 이정열 변호사가 트윗을 올리셨더라고요. 대사면 말씀하시는데
이정열 변호사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재명 주변인들로부터 고발건이 10건이 넘는다. 이렇게 고발 남발해놓고 뭔 당내에서 대사면 이런 소리 하고 있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런 취지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되게세요. 이제 네. 그거 보고 저도 이제 이걸 주제를 잡아본 건데 그게 그 이재명 측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일반인이었어요. 그죠? 그 중에 네. 이제 트위터 유저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네. 근데 뭐 그 우리가 익히 아는 뭐 가로세로 연구소니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데는 안 건드리죠. 네. 못 건드리죠. 아직도 이번에 그 뭐야 김혜경 씨 그 병원 갔던 건으로 네네. 해가지고 또 제가- 일반인 2명 제가 그 채방에 그 썸네일 올려드린 게 그 이유였거든요. 예. 이 사진 보시라고. 되게 독하게 써놨지 않습니까? 썸네일도 그 찢어진다는 거를 다중적 의미로 네네 그렇죠. 그렇게 썼잖아요. 어디가 찢어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상한 의미로. 그 되게 악의적인 건데 사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냅두고 뭐 그냥 불특정 일반인 2명 지금 김희경 그 넘어진 낙상인지 열상인지 그 건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불특정인 2명만 지금 고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그 누가 얘기했죠? 그 캠프 쪽에서 얘기를 했느나 굉장히 조직적이다 이게 예,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2의 시발단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냥 뻔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요. 불특정 일반인 2명을 고발을 했단 말이죠. 추가 고발도 없고 네, 아직까지. 네. 그리고 그 시발단이라는 말 자체도 참 그게 정말 그것도 되게 악의적인 말 아닙니까? 작사론이랑 다를 게 없어요. 시발단으로 그 당시에 말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조직을 그러니까 그 댓글단을 굴리는 실체가 누군지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었던 거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낙검수의 거의 유일한 업적? 이제 그것도 사실은 밝혀낸 건 낙검수가 아니고 딴지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에 찾아낸 것도 딴지 기자고. 딴지 기자. 딴지 이제 그 당시 카인 기자라고 좀 오타쿠 스타일의 그런 네네네. 기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들은 다 데이트 가는데 자기는 방구석에 내려고 있다면서 서러워하면서 컴퓨터 들었다 보고 있다가 댓글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어 패턴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파고 들어가서 쭉쭉쭉 들어가서 시발대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낙곰수가 한 거는 그 얘기를 널리 퍼뜨린 거. 그렇군요. 그 다음에 시발단이라는 네이밍을 한 거. 김용민이 지었거든요. 시발단은. 그렇죠. 십자군 알바단. 알바단.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유통하는데 큰 공헌을 한 번 있지만 애초에 그 사실을 찾아낸 건 낙곰수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단 뭐 딴지긴 했네요. 네. 딴지. 훌륭하신 분이 한 분 계셨네. 딴지 기자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보면은 뭐 다 친김어준인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다 의외로가 아니지 김어준한테 반감 가진 기자들도 꽤 많고 들어와서 일해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좀 그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잦은 편이고 그렇죠 거기는 지금은 그쪽 딴지일보도 완전히 그냥 거의 김어준 친위 세력으로만 꾸려진 그런 집단이 돼버렸죠. 이제 딴지일보라는 것 자체가 사이트에서 있죠 아직. 아직은 사이트는 있고요. 네, 딴지일보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시판만 거의 돌아가는. 기사도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기사도 올라오긴 하는군요. 네, 아무튼 돌아가서 네. 이 김혜경 낙상에 관해가지고 뭐 일반인 2명이 아무튼 고발이 됐고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선관위가 트위터 본사에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얘기가.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그 이 김혜경 낙상에 관련해서 올라간 트윗들 중에 몇 개가 지워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일단 뭐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사실 좀 뭐 사실에 비해서 부풀려져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0%가 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추측이니까 예,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들이고. 근데 이 건에 관해서 참 그 최근에 또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영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이 11일 날 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면서 이 건을 가지고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빗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시계 사건이야 애초에 악의적으로 루머거리를 저쪽에서 던진 거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뭐 국정원도 개입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권력 자체가 들러붙어 가지고 조작한 그런 건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보도도
지상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네. 이 김혜경 씨 다친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뭐 풍자로 봐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재명이 말해서 불투명한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뭐 불상사라면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라면 불행한 일일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사실 그러니까 보도로 나오는 사실들도 되게 단편적일 뿐더러 그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어떤 호의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을 조립할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동안 보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진짜로. 뭐 김희경 씨가 뭐 어떻게 다쳤든 간에 지금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 입 틀어막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입 틀어막으면 입 틀어막는 대로 더 이상하게 이야기 나올 거예요, 아마. 실제로도 관련해서 뭐 저기 그 경기도 소방당국에서 네네. 그날 이제 응급처치한 요원들 불러가지고 뭐 문책했다 VIP권인데 왜 보고 안 했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문책했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 부서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까지 네, 있죠. 네.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민주당 누구야? 이해식이죠. 그 김혜경 씨 비서실장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간이 또 뭐 가짜 뉴스라고 지랄했다가 가짜 뉴스 아니라고 또 반박당하고 소방당국한테 소방당국에서 이제 사실 맞다고. 예, 사실 확인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 문책한 사람을 조치하겠다고 네. 예,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뭐 일 터지면 일단 무조건 막 틀어막고 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김경영 씨가 다친 단순한 사실 가지고도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왜 계속 딴 데다가 막 손가락질하고 뭐 이재명은 뜬금없이 그 저기 구급 요원 2명 욕하지 말아달라 그딴 소리 나고 있고 아무도 욕 안 했는데 말이죠. 누가 도대체 예? 그 출동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욕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 전에도 비슷한 거 했는데 저래도 비슷한 거 했죠. 저도 하도 자주 해가지고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소방관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두세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죠? 누구를 지적하지 말아달라는데 네. 아무도 질책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뜬금없는 그 숟가락 얹는 방식도 네. 굉장히 특이해요. 예. 아무튼 이제 이 대사면 이야기로 돌아와서 뭐 저희 이정열 변호사가 말씀하신 게 한 10건 정도 되지만 우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희 뭐 네네. 백브리핑 통해서 이제 나온 바도 있고 그때는 뭐 수십 명 수준이라 그랬으니까. 네네.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죠. 네네. 네네. 대부분 근데 뭐 무혐의로 나오고. 그렇죠. 무혐의 네. 뭐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거예요. 진짜로 심한 쌍욕들 있잖아요. 그런 쌍욕들을 막 좀 빡세게 했는 게 한 경우라 치면은 그건 이제 대상이 누구건 간에 경범죄까지는 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모욕죄 뭐 이런 네. 거겠죠. 예. 뭐 그러면 이제 뭐 한 2, 3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벌금 2, 3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 수준이지. 이걸로 뭐 저기 뭐야 약식 재판이 아니라 정식 재판 들어가서 빨간 줄 끌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100%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건수도 안 되는 고발건을 그렇게 남발해놓고서 당시에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그냥 법대로 해달라고. 네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까지 해놓고선 지금 와서 무슨 뭐 당내에서 대사면 있다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 안 찹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가 후달리니까 속 뻔히 보이는 이런 대사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서도 뭐 한창 뭐 한 10%? 그렇죠. 10% 넘어가죠 지금. 근데 이게 이 차이가 10%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뭐 보니까 그 이제 다자구도로 네. 이제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네. 이제 윤석열, 이재명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이 있어요. 네네. 그 셋의 지지율을 다 합쳐서 이재명에 더해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윤석열 지지율 좀 이거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받는 게. 그때 저기 홍준표가 그렇게 또 표를 못 받았냐면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2등. 네, 했으니까. 2등 했는데 그때도 안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등을 했었고 더군다나 기존의 그 국힘당 지지자들 지지표는 그대로 다 흡수를 해온 상태였단 말이죠. 그 그렇죠.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재명은 지금 정말 심각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정치를 못했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못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역대급으로 잘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청와대에 대한 지지율에다가 뭔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역으로 가고 있으니 더 할 게 없는 거죠. 거기서 빠지고 지금 있죠. 그러니까 국정소행 지지율, 그 민주당 지지율, 네. 이재명 자체 지지율 네.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지금 청와대 국정수행 지지율 늘 아닙니까? 그랬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 대체. 그러면서 뭐 중도 확장한다고 송영길이랑 같이 정권 교체다. 그런 소리 나고 그런 있고. 소리 하고 있고 그런 소리 하다가 또 안 먹히니까 한편으로는 또 뭐 문재인 정부 지켜야 된다 그런 소리도 하고 있고. 뭐 뿌리는 같다. 네. 이런 얘기하고 대신에 뭐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뭐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죠. 여기 가면 여기 입맛에 만소리하고 저기 가면 저기 입맛에 만소리를 하는데 이 두 소리가 충돌된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파를 못할 거라고 그냥 딱 눈앞에서 그냥 달달한 소리 해주면 다 넘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정말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갈수록. 그러니까 얘들이 사악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예, 바보로 하나 사람을. 그러니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거쳐 검증하기 좋은 시절이 어디 있다고. 저쪽에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모를 것 같냐고.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네. 보죠. 네. 다음 얘기는 요소수 이야기예요. 네. 요소수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비씨님의 요소수 소수. 네. 네. 이 기사 처음에 언제 보셨습니까 뉴스를? 언제 봤지? 주초에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 네. 금요일 날 일하다가 이제 저녁 때 밥을 먹으면서 TV를 틀어놨는데 TV에서 요소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고 봤는데 이제 뭐 저기 디젤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게 지금 중국이 뭐 호주랑 어떻게 되고 뭐 무역 분쟁이 일어나서 호주가 석탄을 수출을 안 하니까 중국이 요소수를 우리나라에 다 대주는데 뭐 안 대주는 그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정부가 지금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길래 뭐 그 뉴스에 따르면은 곧 있으면 이제 물류 대란 온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그 얘기를- 화물차에 네. 많이 사용되니까. 디젤 차에 들어가는데 그게 2015년부터 15년 이후에 출고된 차들은 다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거든요. 요소수 탱크가 비면은 연료가 차 있어도 시동이 안 걸려요. 아예. 그렇게 아예 장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 유럽식 기준이라고 그러죠? 네. 네네. 이거 이제 뭐 그거 물론 이제 바이패스 해가지고 회로 바이패스해서 시동 걸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다 걸리면 또 벌금 왕창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뭐 아무튼 뭐 그 뉴스를 이제 금요일날 처음 보고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마스크 대란 때 봤잖아요. 네네. 뭐 막 난리 쳤는데 한 며칠 있으니까 정부가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좀 더 사실 피부에 와닿기는 했었어요. 당시에 마스크 구하기 힘든 거는. 네. 저도 그때까지 거의 집 밖에 안 나갔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초창기 때 그때 집 밖에 안 나갔다가 마스크 대란이나 그러길래 그렇게 마스크 구하기 어렵나 싶어가지고 동네에 이제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마스크 사러. 근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한 일주일 안 걸려가지고 거기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뭐 마스크 물량 제한을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쓸 만큼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보고 뭐 이런 어떤 대란이 온다고 해도 큰 걱정을 안 하게 됐었고 그 이제 실제로 대란이라고 뉴스에서 얘기한 게 이 요소수 대란인 거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소수가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존에는 그 오염 물질의 가장 큰 게 이제 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탈황 작업하는 그 공정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조금은 아는데 황이었는데 이제 유럽 기준으로 들어가면 그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가 이제 또 중요한 오염 물질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디젤 차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뭐 일산화질소가 그럼 뭐냐? 일산화질소는 이제 그 주요 작용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그 비아그라 먹으면은 일산화질소가 몸에서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혈관 확장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그리고 또 대통령님 지지자분들은 그 아레아 아시죠? 아레아 아연이잖아요, 그게. 아연 있고 그게 그러니까 아르기닌, 네. 아르기닌 그다음에 뭐랑 레시틴. 네, 레시틴 아연인데 네. 아르기닌의 그 기능에 혈중 일산화질소 농도를 살짝 올려주는 그래서 이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십니까? 어찌 알게 됐습니다. 아레아를 열심히 드셨나 보네. 아레아 한 2통 먹었죠.
뭐 아무튼 이제 그 혈압약으로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게 혈관 확장시키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폐로 흡입을 했을 경우에 좀 위험해져. 뭐 눈에 자극 생기고 일단 그다음에 뭐 두통, 구토, 뭐 그다음에 무력감도 올 수 있고. 근데 무력감은 산소 결핍 증상이면 다들 나타나는 거라서 뭐 일산화 질소에만 특별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증상이 있고 과다 흡입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네네. 뭐 그런 물질인데 이 일산화질소보다 더 무서운 게 이산화질소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은 대부분 대기 중에 있는 산소랑 다시 또 결합해가지고 다 이산화질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군요. 네, 독성이 5배 정도 더 증가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배기가스에 디젤 배기가스에서 나오니까 사실은 냅둬도 뭐 크게 아주 뭐 디젤 차만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계속 뭐 작업하고 그런 사람들 아닌다 하면은 크게 데미지는 없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몸에 안 좋은 거 나오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규제를 만든 거고 이 요소가 차에 들어가면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요소랑 결합해서 이제 일산화질소는 물이랑 이산화탄소랑 수소로 분리를 시켜요. 네. 그렇게 해서 대기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에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게 법률이 그렇게 정비가 된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일요일 날 대책회의 할 거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일요일 날 대책회의 했더니만 하나만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뭐 중국에 특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네. 그리고 중국 특사. 그다음에 뭐 사재기를 막아야 되네. 뭐 사재기 단속해야 되네. 그런 소리를 했어요. 회의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날 오후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호주에서 지금 긴급 물량 2만 톤 들어온다. 2만 리터 들어온다. 2만 리터. 뭐 나중에 이제 2만 7천 리터로 이제 정정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뭐 단속한다 이미 그런 얘기를 쭉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민주당이 뭐 대책회 한다고 그런 날 홍남기 부총리도 같은 얘기를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가 2만 7천 리터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일부 쿨게이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비웃기 시작했죠. 뭐 2만 리터 그래봤자 언발의 오줌 누기다. 뭐 언발의 오줌 누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2만 리터 그러면은 좀 큰 탱크롤이 있잖아요. 거기 한 대에 다 들어가는 분량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누구 코에 갖다 붙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긴급 물량이고 일단 알고 봤더니 그 뒤에는 이제 리터가 아니라 톤 단위로 1,000톤 단위로 이제 그 원료들을 수입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뭐 멕시코에서 멕시코 뭐 거의 100만 리터 정도 계산해 보니까는 그 톤 리터로 환산하면은 한 100만 리터 단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더 되는 거죠. 요소를 그만큼 들여온다 그러면은 그 요소 수가 아니고 네. 요소니까 요소를 그만큼 그거로 만들 수 있는 네. 요소수 생각하면은 훨씬 더 많은. 예. 그 요소수 자체가 요소 3대 물 7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그 물에다 요소를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었던 거는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이제 환경 가격 경쟁.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만들었던 건데 그 예전에 그 뭐였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규제했던 게 불소. 불소. 초고순도 불소였죠. 예. 뭐 그런 것처럼 공정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는 이런 건 안 만들고 그냥 사서 쓰자. 그게 더 싸게 먹힌다. 그래서 이제 안 했던 건데 사실 뭐 이거는 뭐 대란이 올라고 그래도 그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니까는 간단한 생각보다 뭐 불소보다는 훨씬 간단한 일이었더라고요. 네, 애초에 간단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뭐 난리칠 일도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좀 호들갑을 떨었고 그 호들갑에 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숟가락 얹으려고 덤볐다가 뒷북만 치는 그런 꼴이 연출이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뭐 이제 홍남기 부총리 말씀이 나오고 나가지고 또 얼마 뒤에 그 이제 말씀하신 멕시코발, 그 남미발 원료 들어온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또 공교롭게도 서른 의원이 마침 거기 가 계시다가 그렇죠. 잠시 일하러 남미에 다녀오신다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냥 뭐 남미에 다른 일로 출장을 가신 건지 아니면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그 요소수 뉴스 나오고 불과 이틀 지나가지고 정부가 대책이 쭈루룩 나온 거 보면은 이미 그 뉴스에서는 뭐 정부가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미 정부는 알고 있었고 물밑에서
대책을 쭉 마련하고 있었던 와중이 아닌가. 그러면은 서른 의원이 출장 갈 즈음에 이미 네네. 언지를 줬을 수도 있죠. 남이 가시는 길 한번 봐달라 아니면 애초에 이걸로 남미를 좀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 때랑 비교해 보면은 속도가 엄청 빨라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준비가 좀 작업이 미리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죠. 예. 속도가 빠르게 되고 되게 스무스하죠. 네.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좋될 것 같다라고 기사 나오자마자 뭐 한 이틀 있으니까 뭐 우리 다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쭉쭉쭉 펼쳐내는 꼴이니까 말하자면은 지금은 그래서 뭐 요소수 이 관련해서는 그냥 완전 다 그냥 끝난 상태고 위기고 뭐고 없는 상태고 그렇죠. 더구나 요 뉴스 터지면서 요즘에 이제 그 한번 코인 한번 요소수 코인 한번 땡겨 보겠다고 이 원재료 짱박아 놨던 사람들 다 적발돼 가지고 국내에도 물량이 더 있고 지금은 네네. 그런 상태라서 그런데 또 이제 뭐 11일 날 김현종 인터넷 공항 김현종 씨는 또 뒷북치고 사우디에서 자기가 얼마를 들여오게 됐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뭐 그것도 양은 상당하더라고요. 네. 뭐 그냥 잘하셨어요. 뭐 할 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 시국에 외국 나와서 그런 거 구해올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이면은 뭐 해오면은 좋긴 하죠. 근데 거기에 이재명 묻혀가지고 괜히 광팔려고 하시니까 네. 모양새도 빠지고. 그러니까 마치 뭐 이재명 보고서 그 사우디에서 주는 것 마냥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네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네. 뭐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사우디랑 계속 이렇게 좀 관계가 되게 좋아지기도 했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딴 것보다 사우디에 좀 유용한 무기들을 많이 팔아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실만한 분이 그러니까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모양새가 많이 빠졌죠 네. 이번에. 김영욱 씨 그런 캐릭터 아니신 걸로 아는데 참 참 이재명 때문에 정말 어쩌다 세상 보니. 모를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네, 하여튼 요소수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해프닝화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요소수 사태로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당정청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당이랑 별로 안 친하게 지내는 건지 아니면 당이 청와대에 연락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정청이 별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갔다면 이 회의 끝나고 이렇게 송영기 부총리가 발표해서 회의랑 상관없이 그냥 해결을 다 해버린 그런 모양새를 안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타이밍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여당은 뭐 이름만 여당이지 여당 노릇 정말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뭐 틈만 나면 정부갈 생각 국림은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이제 그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 때문에 이제 당정청 회의가 멈춰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멈춰졌지만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거는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뭐 한라인도 있을 거고 예, 나름대로. 그냥 아니 물어보면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설레발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뭐 만약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 총리님이었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왔겠죠. 전화 한 통화 하셨겠죠 대통령님한테.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으니까 대통령님이.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사실 집권 여당은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아무리 그 통치를 잘한 정부라고 해도 정부 말기가 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상황은 없잖아요. 정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점점 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을 업고 있는 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권 심판론에 편승하는 게 꼭 이기는 길이냐? 그건 절대 안 그랬거든요. 민주당의 역사 한번 봐도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장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가 IMF 때 정말 방어를 정말 뭐 비교할 수 없게 잘했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살기 어려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다 정권 탓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 정권 말기에 또 그 아드님들 그렇죠. 부정도 터지고 하니까 정권 심판론 같은 게 많이 대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내가 뭐 죽으면 죽어 지금 못한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정말 내가 따르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심판론에 편성을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근데 이겼잖아요. 정부 계승한다고 하고 네. 당당하게 네. 승리하셨죠. 그 당시에 그 뭐 상대 후보가 또 쉬운 후보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뭐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평가받는 이회창. 만약 이해창이 지금 나이가 안 먹은 상태였다 치면은 지금 대선 나오면 이해창이 될걸요? 그럼요. 마지막 그 이회창 씨가 대선 2007년 대선이죠. 네네. 이명박 당선될 때 네.
그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자유선진당도 아니었어요. 그때 무소속으로 나와서 15% 득표했습니다. 이해창이라는 인물이 저쪽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카드다. 역대급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운 후보 상대로 정권 심판원에 맞서가지고 이긴 게 노무현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길이라는 게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뭐 지지자뿐만 중도의 마음도 더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얄팍하게 정권 심판원을 어떻게든 거기 정권 심판원을 부추겼잖아요. 민주당이 계속 송영길 민주당은 계속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거기 부추겨놓고 거기다 어떻게 수적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해도 정권 교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이 돼도 정권 교체다, 네.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하고 이 요소수 사태만 봐도 얘들은 그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음모론이 나오냐면은 송영길이 이제 친중 성향인 건 잘 익히 알려진 바니까. 친중 친러시아.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짜고 지금 요소수 사태 일으킨 다음에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정부는 무능한데 우리는 유능하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부각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말은 된다고 봐요. 뭐 송영길이 정말 그랬을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권 심판론으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던 그 얄팍한 수가 들통난 게 어쩌면 이 요소수 사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길이나 이재명이 그렇게까지 조작을 한 건 아니더라도 아싸 마침 건수 터졌다 하고 딱 물었는데 정부가 훨씬 유능했던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절차로 이제 수입 루트 다변화. 네, 다변화해서 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기들 그 물건 많은데 팔 데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들이대려고 지금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너무 얘네들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무능한 것들 주제에. 네. 자기들의 무능함을 인식을 못하니까 상대방의 유능함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다음 소식입니다. 네. 2030. 네, 뭐 2030 이야기죠. 뭐 그 중에서도 뭐 이대남. 이대남에 대한 네. 이야기도 좀 이게 이대남이 정확하게 뭐죠? 그 20대 남자라는 20대 뜻인가요? 대학생 남자 뭐 그런 아, 거예요. 20대 대학생 남자. 네. 아무튼 요거 이제 좀 그 날짜 순으로 한번 보면은 11월 6일 날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이재명이 찾았어요. 찾아가서 또 얼쩡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주거형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10년 동안 500만 가구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40%로 달라진 게 없다. 분양받아서 사모으고 사모으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주택 자가주택 보급률의 근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40~50%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근원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한 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택지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인 청년 세대의 기본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일단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거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게 공공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하고 땅 둘 다 공공재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땅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지금 이제 사유지, 공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있긴 하지만은 땅은 그렇지만 땅 위에 올라간 건물은 공공재일 수가 없죠, 애초에. 그렇죠. 예.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무슨 뭐 집이고 땅이고 다 공공재라 그러면 진짜 이건 공산주의 아니면 불가능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건지 이것도 막 나온 대로 막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안 해보고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공급량을 늘렸는데 뭐 그 자가 보유율이 이제 정체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가 보유율은 앞으로도 어느 수준 비율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왔다가리 갔다리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해에는 좀 더 자가 보유율이 높다가 어느 해에는 좀 더 낮아졌다가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이 말한 대로 뭐 40~50% 내로 똑같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40~50%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
거기서 60%가 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30%가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집값이라는 게 결국은 그 경제 규모에 따라서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 규모보다 집값이 확 뛸 수도 없고 확 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 저희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집을 샀을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집값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뭐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혹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보통 집을 사잖아요. 아니면 뭐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찾기도 하고 더 좋은 생활 환경도 따지고 보면은 그 결국은 돈으로 귀결이 되죠.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렇죠. 돈으로 환산이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더 나은 생활 환경이라는 게 보통 뭐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인프라들 뭐 네.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그런 뭐 그다음에 은행이라든지 뭐 교통이 네, 교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뭐 교육 문제. 그렇죠.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근데 교육 문제도 따지고 보면은 더 나은 직장하고 또 연결되는 거니까 이것도 쭉쭉쭉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 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집을 샀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 집을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그 집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몰리는 거고, 그럼 집값이 그 지역의 집값으로 올라가는 거고.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해도 서울이랑 지방이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서울 가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대가 모이면 또 시너지가 나잖아요. 말하자면은 돈이 몰리는 곳에 계속 몰리는 거죠. 일단 그 뭐 강남 같은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 가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로 사람들이 몰리면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저희가 장사하면 돈이 더 잘 벌리겠네. 그래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몰려가면은 그 주변 인프라가 더 나아지는 거고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은 그 인프라 때문에 또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이잖아요. 항상. 네, 서로 맞물려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집값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집값이 확 비싼 집이 쭉쭉 들어서는 그런 동네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경제 발전이랑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내 수입이 올라가는 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거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수입 대비 그 집 값이라는 거는 뭐 몇십 년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이 비율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일시적으로 뭐 흔들리기는 하죠.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지수 인덱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PER인가 PIR인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이 집을 사는데 걸리는 연수 뭐 네네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보통 뭐 한 10년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그게 좀 숫자가 우리나라도 약간은 올라간 상태고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다른 나라 더 많이 뛴 곳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하죠. 뭐 근데 다른 나라의 차이라는 게 저는 막 유의미한 수준으로 클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다른 곳이랑 비교하면은 그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한국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래도 많이 덜 오른 편이고. 네, 서울만 따지고.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많이 오른 편. 네, 서울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원래 그래서 올라간 거에서 패닉 바잉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뭐 20대 30대가 네, 네.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이거 빨리 대출 땡겨서 집이라도 챙겨놔야지 하면서 대출이 몰린 게 있고 그래서 수요가 엄청 몰렸죠. 수요가 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 상승에 의해서 몰린 수요도 있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네 올랐습니다. 오르기는 올랐어요. 뭐 그 이재명 지지자들 단톡방이라고 이제 한동안 캡처 놔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뭐 기본주택 이재명이 이제 집권하면 기본주택 다 나눠줄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본 적이 진짜 있는데. 웃기다. 저도 봤어요. 야 기본소득 받고 그거 모자라서 집도 그것도 강남을 아니 왜 너한테 주겠어? 아니 근데 이 집값이 그러니까 기본주택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올라서 집을 못 사니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서 그래요. 그렇죠. 수요가 뭐 늘어나고 뭐 그다음에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1인당 그 경제 수준이 올라가서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강제 이주 시키면 돼요. 딱 그 단위 면적당 살 수 있는 사람 수를 딱 법으로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단위 뭐 면적 뭐야 1제곱킬로미터당 뭐 100명 그런 식으로 딱 사람 수를 정해놓고 그 안에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전국의 인구 밀도를 고르게 만들면은 집값 안정화됩니다. 야, 그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아주 맞춤형 정책이네요. 네. 예? 식당 그러니까 총 이재명 지지자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마인드는 뭐냐면은 기본주택을 정말 원하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달라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렸죠. 네. 버리고 나는 어디 가서든 집 한 채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이제 주장해야 되는 게 어디 가서든 간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나한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천박합니다. 이 사람은 진보도 아니고 병신이에요. 병신. 그러니까요. 아, 왜 하필 강남이냐. 그러니까 병신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거야 진짜로.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진 생각 중에도 이렇게 그 정치 구도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진보적인 생각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저는 그 진보 정치라는 것 자체를 혐오하진 않아요. 지금 진보 진영을 혐오하는 거지. 네네. 왜 지금 진보 진영을 왜 혐오하냐면은 진보를 참칭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예. 네. 정확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진보 참칭의 끝판왕이 이재명이에요. 음. 이재명이 진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혐오로 끌어내리는데 그 예전에 그 뭐야 무슨 그 종북 이야기 처음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일반의 수준을 혐오적인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게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종북 이런 프레임은 잘 안 먹히죠. 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국민의힘에서도 잘을 안 써요. 그걸 박살낸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연을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야, 진보의 가치를 그냥 저 땅 밑으로 네. 추락시키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이 이제 그 말하자면 진보 혐오의 기수인 거고 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기본주택으로 달라고 말하는 물론 그분도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그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분들이 진보를 시궁창에 쳐박는데 아주 심하게 아주 깊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싶다는 그 마인드가 집값을 키우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몰리게 만들어서. 그 마인드를 못 버리면은 집값은 누가 와도 못 잡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국에 뭐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아파트를 한 1000만 채 찍어서 뿌린다고 칩시다. 그래도 못 잡아요. 그래도 그 1000만 채 뿌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강남에 가고 싶어 하던 사람들은 거기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인드를 못 버리면은 그리고 그 마인드를 버릴 수 있게 세상을 재구성하지 않는 한은 집값을 못 잡습니다. 죽어도.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발. 답답해 죽겠어, 아주. 말로만 진보 그러면 진보가 되는 줄 아나? 나 같은 숫골보다도 더 진보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당신들이.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1월 6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7일날 또 청년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제 기사를 하나 링크를 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기사냐면은 그 지난 8월에 대구 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이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22살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이게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이게 프레시안에서 그 나온 기사인데 프레시안에 이제 그 제휴 보도하는 탐사 보도 팀이 있어요. 셜록이라고. 네. 이 사람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 허재현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쪽 기자 그룹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김호준이랑도 연결돼 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당사자한테 제보를 받아서 투고를 받아서 쓴 기사인데 보면은 이 22살 청년이
원래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안 들어오시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은 그 작년에 이제 21살 때 공익 근무하려고 학교 휴학하고 집에 있는 상태였고 이 집 아버지는 이제 그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해직을 당하셨어요. 코로나 맞으면서.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뭐 며칠간 막노동을 하다가 다시 다른 공장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한 달 넘게 출근을 했는데 공장이 쓰러진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뭐 뇌출혈인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이제 못 일어나는 상태가 된 거죠.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몸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니까 병원비도 일단 비싸고 그다음에 간병인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전문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간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간병인으로 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네. 그 면허도 제한적이고 하니까 간병인을 두고 이제 병원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병원비가 엄청나게 뛰죠. 그래서 총 6개월을 처음에는 그 중환자실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런데도 총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왔대요. 2천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청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 삼촌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 삼촌이 또 이제 자기 형이니까 그동안 뭐 거의 연락 없이 지내긴 했지만 어쨌거나 형이니까 또 그 삼촌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퇴직금 먼저 땡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2천만 원을 해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떼오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어렵게 또 그 겨우겨우 알바를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편의점 알바 일을 하는데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병원비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점점 뭐 상황은 어려워지니까 뭐 집세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수준으로 몰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을 하셨대. 내한테 더 이상 밥도 물도 주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스스로 곡기를 끊으신 거지. 이 집 아버님이.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119랑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 그 집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경찰에 연행돼서 가가지고 1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존속 사례로 4년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보면 판결이 좀 가혹하긴 하죠.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엔 존속 사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존속 사례 이거 지금 이제 너무 항소가 지계적인 해석인 네. 것 같고. 네. 항소가 들어갔는데 아마 뭐 국선인 것 같긴 한데 변호사 살 돈 있겠습니까? 어디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국선일 텐데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그냥 과실치사 뭐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비슷한 사례들이 외국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판례들이 뭐 무죄 때린 경우도 저는 본 것 같거든요.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제 안락사와 비슷한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뭐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최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무죄까지는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물론 22살짜리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봐도 아들이 좀 가혹한 얘기를 합니다면은 안일하게 대처했던 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번다고 해도 이 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네. 뭐 이제 편의점에서 막 다니면서 계속 갑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사장도 이제 어느 정도는 사장을 봐줄 수 있을 때까지는 봐준 것 같아요. 보니까 편의점 사장도.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야 했고 그러면은 뭐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아들이 좀 과체중이에요. 120k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구하려고 해도 면접에서 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면을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뭐 사회에 좀 안 좋은 이직 같은 거 그런 것도 네. 작용을 하긴 했겠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말로 노가다 뛰러 나가도 이런 케이스 같으면 제가 현장에서 겪어본 바로는 보면 만약 이런 케이스로 22살짜리가 노가다 뛰러 나오잖아요. 힘든 일 안 시켜요. 네. 일단 어린애들 오면 아저씨들이 알아서 일 시켜봤자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까
힘든 일도 안 시킬 뿐더러 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이런 일 학교까지 새기지도 않았는데 왜 여와 왔냐? 그런 얘기를 물어본다고요. 그럼 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고 그렇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잘해줍니다.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0일씩 일한다고 그래도 한 200만 원 버니까 상황이 최악까지 안 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았는데 이 청년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 근데 이 케이스에는 무지가 안타깝긴 하지만은 무지한 게 이제 그냥 무지한 걸로 끝나진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 어쨌건 간에 되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일인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아무튼 이 기사를 링크를 해놓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뭐 희망이 된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최대한 선회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청년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 뭐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겠는데 포퓰리즘으로는 이 청년을 못 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아버님, 그러니까 이 집 아버지를 이제 그 병원에 모시면서 들었던 비용이 총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뭐 이재명이 주장하는 그 포퓰리즘들 한번 봅시다. 기본소득 일단, 기본 대출, 뭐 기본 주택이 있죠. 이 청년이 살았던 집이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살았다고 해요. 대구에 있는 집인데 2층 그 2층 독채거든요. 월세가 30만 원. 집안이니까 되게 싸죠. 네네. 서울에는 그 돈으로 절대 못 구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에 30만 원. 1,030으로 2층에 못 살죠, 절대. 아무튼 뭐 그런데 뭐 기본주택을 준다고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주택 주면 월세는 빠지겠죠. 근데 기본주택이면 아파트잖아요. 관리비가 그만큼 나올걸요, 일단. 관리비가 제법 나오겠죠. 네, 30만 원 더 나올 수도 있을걸요, 관리비만 해도. 뭐 그러니까 기본주택 준다고 해도 일단 집세 빠지는 건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기본소득 한 100만 원씩 준다 칩시다. 그래서 뭐 아버지까지 합치면 둘이 200만 원 되겠죠. 만약에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그만큼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병원비가 그 누적된 병원비가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기본소득만 가지고 이 아버님 감정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대출 1,000만 원까지 받는다 칩시다. 그래서 또 아버님까지 해서 둘이 합치면 또 2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일단 2천만 원 나간 병원비는 그걸로 떼온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평생 간병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뭐 그러다가 어떻게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운인 거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아버님 간병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한 뭐 포퓰리즘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그 포퓰리즘 가지고도, 그 포퓰리즘으로 이제 지적받는 정책들 가지고도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청년이 아니랬던 면이 있다라고 말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동사무소 가면은 그 긴급생활 구제자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사유에 따라서 다른데 나올 수 있는 액수가 다른데, 아마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질병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2인 가족이니까 4인 가족이면 더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뭐 돈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구청복지과, 뭐 동사무소 복지과 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복지과 직원들이 방법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진짜로. 뭐 제가 겪어본 바는 그랬어요. 저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가봤는데, 뭐 이런 분들이 막 하드코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장에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 없어서 힘든데요, 이 수준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뭐가 될지 안 될지 다 따져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까지 케이스면 독지가 연결시켜 주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을 겁니다, 아마 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
가장 제일 처음 생각해 볼 게 전국민 고용보험 지금 이제 막 시행하려고 있는 단계죠. 네네. 이거 활성화되면은 적어도 아버님 그렇게 이 집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당장에 한 방에 확 몰리는 그런 상황은 안 갑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면은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8개월까지는 돈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급여의 한 80%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 집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월 200 정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월 160 정도는 계속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년, 뭐 평균 한 1년 정도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준비할 만큼의 몸을 추스릴 건 된다는 거죠. 이 아들이. 그다음에 의료보험 수급 대상의 이제 확대. 이것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케어를 해서 의료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게 그 병원에서 이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 대상자가 됐으면은 병원비가 많이 깎였을 거예요. 근데 요양급여 대상자가 65세 이상이에요. 근데 이 집 아버님이 56세라 가지고 그 대상이 안 됐던 거야. 그 의료보험 지원을 못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이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 수급 대상을 확대시키고 세분화시키다 보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도 의료보험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정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뭐 이제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포퓰리즘이랑 거리가 멀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 포퓰리즘이라도 감수하고 하겠다라는 이재명의 말은 감정적으로는 어필할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면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한 케이스를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국가 경제는 착실하게 말아먹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상황을 만든 것도 기본소득 월 100만 원이잖아요. 네. 월 100만 원씩인데 그러면은 600조 600조씩 1년에 600조씩 나가는데 그렇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데도 이게 상황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말할 수가 없는데 네. 별로 좋아질 게 안 보이는데 네. 600조씩 사라지는 겁니다. 네. 국가 재정이. 그 복지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도 이제 이런 면이 내포되어 있는데 복지라는 게 완벽하게 보장을 해줄 수는 없어요. 위급한 상황을. 다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간 숨을 돌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타격책은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고 이제 그 실직자들한테 고용보험이 들어오는 게 그거 받고 계속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 받고 얼마간 몸을 추스린 다음에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를 잡아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 상황에 빠졌을 때 모든 걸 다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돈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사람들한테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식으로 말하는 거는 모든 걸 다 나라가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게 하겠죠. 정말 유토피아가 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돈이 없어요. 세상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모든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뭐 돈은 무진장 찍어낸다고 하는데 찍어내면은 그거 다 휴지 조각 되는데 그렇게 찍어내면은 그러니까 좀 이 뭐 달달한 소리 하는 거에 너무 현혹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고 뭐 우리가 좀 파이가 커가지고 한 100만씩 듣고 그러면은 듣고 했을라나. 뭐 최근에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는 뭐 재난지원금. 네. 최근 민주당에서는 뭐 방역지원금이라는 거 뭐 약간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이제 장난을 좀 치려고 했었는데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거의 더블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한 60% 이상이 나오고 확실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30 몇 퍼센트 수준이고 아니 찬성이 28%. 확실하게 반대도 30 몇 퍼센트 수준이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선별 지원해라. 아, 선별 지원? 네, 선별 지원이 또 그만큼 비율이 싸죠. 선별 지원이랑 그냥 전면 반대를 합치면은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전국민 지급 비율이 반대 비율이 70% 정도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꼭 저희 청취자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전국민 지급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반대자들 비율을 따져보면 자영업자들 비율이
자영업자들 중에서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비율이 거기서도 한 70% 가까이 나와요.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전국민 지급이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반대가 생각보다 높아서 왜 반대를 하실까 했는데 약간 전통적인 그런 거 있죠.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반드시 세금으로 다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고 그게 맞는 관념이죠. 그렇죠. 네, 옳은 관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 비율이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정부에서는 손실 보전 어떻게든 해주려고 계속 지금 방법 찾고 그 손실 보전 대상을 확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민 지급을 탁 들고 나오면 손실 보전이 그만큼 깎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 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아무튼 페이스북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주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11월 8일 네. 페이스북입니다. 이게 또 한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아, 이것도 예. 뭐 저기 과격한 페미니즘을 막아야 된다 뭐 그런 그 선대위 회의에서 네. 이 글을 공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 공유를 했다고 하죠. 예, 페이스북에도 공유하고. 예, DC 인사이드. 네, 뭐 이 내용은 뭐 별거 없고 진짜로 보면 그 요즘 그 젊은 남자들의 어떤 푸념, 찌질함. 예, 피해 의식에 찌든 이제 푸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냥 이 내용은 뭐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네네. 보면은 뭐 20대 남자들이 살기 힘들다, 20, 30대가 살기 힘들다, 특히 뭐 취업, 결혼, 그 뭐 내 집 장만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느 시절이나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취업은 좀 더 각박해진 면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스펙 경쟁이 치열하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왜 스펙 경쟁이 치열하냐? 옛날보다 돈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그것도 경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 뭐 옛날에 어떤 무역 상사 같은 데서 굴리는 돈의 규모랑 지금의 삼성물산 같은 데서 굴리는 돈의 규모는 단위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단위가 다른 돈을 굴리면 그만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겠지만은 능력도 그만큼 더 요구되는 거죠. 옛날보다 더 빡세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보다 10배, 100배 단위의 돈을 굴리는데 옛날과 똑같은 실력의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뭐 옛날 청년이 지금보다 살기 편했다 이런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기대 수준이 낮았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지금은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게 옛날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휴대폰 요금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휴대폰 요금도 없었고 뭐 인터넷 요금도 없었고. 대신에 그때는 여자친구 한번 만나려면은 그 집 여자친구네 집 부모님의 감시를 뚫고 전화를 몰래 걸어가지고 약속을 잡아서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폰 들고 계속 대충 전화해가지고 집 앞에 쭈르륵 나가면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게 아주 뭐 단적인 예일 뿐이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활 수준 자체가 향상된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거보다 지금의 청년들의 삶이 이제 훨씬 팍팍하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년들의 시야가 훨씬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겪어본 경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변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만이 생기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청년 때도 그랬으니까. 제가 20대 때도 제 주변만 보고 세상 족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야, 이 새끼들 철도 없고 뭐 싸가지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막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얘기한 게 당연해요. 다만 어른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 네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겪어봤으니까. 하지만은 내가 나이 들면서 시야가 좀 조금씩 넓어지면서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근데 이재명은 얘 말이 맞으니까 얘 말대로 가자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DC 인사이드 올라온 글의 어떤 결론은 뭐냐면은 페미니즘 때문에 20대, 20, 30대 남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과격 페미니즘. 네. 반페미니즘 쪽 이제 기치를 내걸어라 이재명이. 그러면 홍준표 지지자들 20, 30대가 다 20, 30대 남자가 다 이재명 지지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걸고 나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싹 그 태도를 돌변을 해가지고 12일에 이제
그 메타버스 민주당에서 메타버스라고 시범했습니다. 버스 살아도 되겠던데 그 버스에서. 버스 죽여주죠 아주. 나 그 전세기 부자들 전세기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메탈리카가 한창 돈 잘 벌던 시절에 90년대에 보면 그 전미 투어 한다고 버스를 대절해서 다녔는데 그 버스보다 훨씬 좋아. 그렇죠. 그 버스에 막 스태프들도 같이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메탈리카 본인들이 원하던 비행기 전세기를 전세기를 샀죠 나중에. 계약을 했죠. 네. 뭐 아무튼 무슨 그런 전 세계적인 락 밴드가 타고 다니는 버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재명 버스가.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 그 예전에 그 2018년 지선 때였죠. 그 오마이뉴스에서 네. 그런 비슷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유세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방송 녹음을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이제 방송 스트리밍도 하고 네. 그거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내 인테리어가 다르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와 진짜 전세기. 완전 럭셔리더만. 럭셔리. 아무튼 이제 메타버스 울산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청년들 맞는 입에 달달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뭐 넷마블 이야기를 처음에 먼저 했어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넷마블이 뭔지 아시죠? 그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네네네. 넷마블에서 이제 뭐 고돌이 같은 그런 게임들 할 때 왜 그 유저들한테 계속 돈을 리필을 시켜주겠냐?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기본소득도 그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잠깐만 제가 그 온라인 고스톱을 안 쳐봤거든요. 네. 예전에 잠깐 그 뭐 세이 맞고 뭐 그런 거. 그런 네. 거 잠깐 좀 했었는데 네. 뭐 저는 그 재미가 좀 없어가지고 어쨌든 처음에 뭐 그 얼마 주죠. 네. 고스톱 치라고 예, 그리고 이제 올인하면은 리필을 하게 해줘요. 리필. 예. 그러니까 뭐 기본 리필이 있나요? 예, 기본 리필이 뭐 20만 원씩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3번인가 그렇게 리필을 시켜줘요. 근데 이 넷마블 맞고는 어떤 식이냐면은 그렇게 해서 3번 리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대로는 리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날 돼야 리필이 되고 만약에 그런데도 고도를 더 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이 안 나가는 봇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쪽 이제 그 PC AI. 예, AI랑 싸우는 거죠. 봇하고 연습 게임 하면 돈이 안 나가요. 근데 그건 재미가 없거든. 사람들이랑 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치려면은 돈을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게임 머니를. 그러려면은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 안에 이제 아바타 같은 걸 파는데 아바타 꾸미기 아이템 같은 건 아니면 아바타 다른 종류의 아바타들을 파는데 그 아바타를 사면은 게임 머니가 따라와요. 그 말하자면 그것도 게임 머니를 사는 건데 그렇죠. 사는 거죠. 법을 피해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현질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플레이어가 단순히 게임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리필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건 미끼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20만 원씩 리필해가지고 치면 감질 나지 너. 그러니까. 예. 야, 10,000원만 질러봐. 그러면 한 1,000만 원 들어와. 그런 식으로 이제 미끼 상품을 던지는 거죠. 이거를 기본소득에 비유한다는 건 참 비유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정확하게 다르네. 네. 그리고 현질 안 하고 요 리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필만 해서 치고 만약에 돈 다 떨어지면 다음날 다시 치는 그런 사람들이 라이스 유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거기도 이제 현질해서 돈을 막 굴리는 그 하드코어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성해놓은 생태계의 제일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냥 그 우리나라 사회계층 전반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뭐 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긴 있겠죠. 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게임 머니는 미끼 상품에 가까운 거니까 이 비유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얼척이 없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페미니즘 이야기를 또 하면 뜬금없이. 그러니까 네네. 8일 날은 안티페미니즘을 민주당의 기치로 내걸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글을 공유해서 같이 읽어보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가 비난이 많이 받으니까 10일 날 내려가서 여기서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나라에서 남녀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여성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차별받는 건 사실이다. 임금도 남성이 60%에 불과하고 성진도 잘 안 되고 여자들 아이들 키우느라 경력 단절되면 복귀도 안 된다. 그걸 보전에 평등하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페미니즘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8일 날에 이재명이랑 12일에 이재명이랑 뭐 다른 사람입니까? 평행우주에서 왔나?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이 여기 가면 표 줄 것 같으니까 이런 소리 해봤다가 욕 먹으니까 또 저쪽 가서는 또 딴소리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자기 철학이나 주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대통령을 시켜주죠? 그러니까요. 참 심각합니다. 네. 원래 심각한 걸 아는데 이런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자꾸 처음 보는 것 같아. 뭔가 새로워. 새로운 병신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11일 날 또 국회에서 이제 청년 가상 자산을 말하다라는 행사에서 또 얼처음소를 하나를 또 했죠. 지금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치겠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모두 월담에 다른 데 가서 노는 것. 가상 자산을 보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는데 문제는 결국 외국의 가상 자산 코인이라는 것. 현재 상태로 계속 굴러가면 국민은 외국 가상 자산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국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 전 국민에게 가상 자산을 지급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 자산을 만들어 유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통화 소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거의 혁명이다. 이거 구라 아닙니까? 자, 비트코인이 뭡니까? 정부 통화를 통제하는 정부의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최백원이 말하는 금융민주화의 가장 첨단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 기체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요. 그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탈중앙. 네, 탈중앙인데, 근데 지금 중앙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현재 상황이라는 것도 무슨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코인 거래소 우리나라 아직도 잘 운영되고 있고 빗썸, 네. 뭐 업비트 뭐 다 아직 다 코인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무슨 쇄국 정책이야. 우리나라에서 다 사고 팔 수 있는데. 구라죠, 구라. 오죽하면 이 코인 땡긴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왜 나왔겠어요? 코인이 투기 자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코인 땡긴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근데 국가가 지금 투기를 조장하자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만약에 이걸 정말 전 세계적인 코인으로 퍼뜨려 가지고 이재명 말대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지급한 코인으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은 다른 나라 어떤 사람들이 계피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코인으로 지금 돈을 버는 방법은 다단계 같은 겁니다.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이 쌓아놓고 있는 코인들이 후에 나중에 진입한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태워가지고 가치를 띄워주면은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이 왕창 먹고 빠져가지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계피 보는 그런 구조라고요. 다단계라고요. 근데 지금 국가가 다단계를 하자고? 그리고 애초에 그 다단계의 취지는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자는 거였는데 그걸 중앙이 하자고? 말이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아무 말이죠. 아무 네, 말. 진짜 아무 말입니다. 아, 진짜 거짓말에 아무 말에. 한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새로운 통화 수단. 이거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교수님 때문이야. 교수님 때문에. 최백원도 이건 수습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비슷하게 얘기했어. 그래요? 본인들. 물론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뭐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뭐 자산으로 준다 이런 얘기는 아직 제가 방송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이런 구체화된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이 비트코인들을 좀 높게 평가를 해요. 네, 교수님이. 한국은행 없애야 된다 소리는 마찬가지네요. 아니 그렇죠. 한국은행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참 한심합니다. 네. 청년 가상 자산을 말다. 이것도 그러니까는 그냥 그 젊은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려고. 그렇죠.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예. 그거 사실 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요. 투기 자산이고. 당신들이 그렇게 돈 태우면 대부분은 계피 보고 한두 명만 성공하는데 그 한두 명 성공한 사람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말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이 좀 없지만 연결을 좀 해서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이제 최근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한다고 과세 했죠. 시작한다고. 예.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1년만 유예하자 뭐 그런 얘기. 더 유예하자. 예. 근데 뭐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준비를 많이 해왔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네. 여력이 있다. 그래서 네. 시작해도 된다. 네. 그냥
부동산이랑 똑같이 보면 돼. 민주당 이 사람들아. 부동산보다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다단계식 구조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근데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 이것들은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있는 곳에 과세해가지고 투기성을 줄이겠다는데. 그렇죠. 이거 왜 말리자는 거야? 이거 그게 포퓰리즘이죠. 코인 풀어주면은 청년들이 다 부자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99.9%의 청년들은 지금부터 더 거지 됩니다. 쪽박 차가지고 0.1%가 다 먹는 거라고. 그걸 하자고 지금 그걸 계속 국가가 부추기겠다고? 그게 청년을 돕는 포퓰리즘이에요? 주식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주식에서도 20, 30대 수익률이 40, 50대보다 낮아요. 주식 수익률이. 그거 노름이라 경마랑 같은 거예요. 경마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한 1억 들고 와가지고 배당금 제일 낮지만 확률 제일 높은 말 있잖아요. 걷다가 1,000만 원씩 박으면 돼요. 2배짜리. 1,000만 원 박아서 2배짜리 먹으면 1,000만 원 따잖아요. 하지만 10만 원밖에 없는 나는 돈을 따려면 배당금 100배, 1,000배짜리 걸어야 되는데 이길 확률은 훨씬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100% 돈을 꼴른 거예요. 99% 돈을 꼴른 거야. 그리고 20, 30대가 이제 총알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알이 얼마 없으니까 대박을 노리는데 자꾸 단타 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는 거래 수수료 자꾸 빠져나가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내려갈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진득하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쥐고 있는 돈이 많으면 좀 네. 잃어도 뭐 그냥 좀 꼴았네 그러고 말면 그만인데 코인에서도 마찬가지 판이 그대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하죠 실제로. 이걸 국가가 부추기겠다고 이걸 입에 달달한 소리라고 하고 있으니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뭐 마약 장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참 한심한 거 투성인데 와 우리 아직도 일단 하기로 한 거는 많이 남았어요. 재난지원금 한 이슈가 3분의 1 남은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이슈는 다음 주로 돌려야겠는데요. 자, 일단 준비한 게 이거보다 더 있는데요. 지금 저희 녹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이번 주 에피소드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녹음 방식을 말하자면 우리 조금 바꿔본 거잖아요.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는 게 사실 주간의 이슈를 다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고 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하나씩 큰 줄기를 잡아가지고 큰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길게 타임라인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지금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네.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호구맨님이 장비를- 이번 주부터 이제 아이템을 하나 네. 장착을 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준비 상황에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와 그래도 정말 시간은 쏜살 같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네. 많아가지고 네네네.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그리고 확실히 앞에서도 얘기할 게 많긴 많았어요. 네. 요소수라던가. 네. 네. 그다음에 그 김혜경 씨 응급차 타는 이야기. 네. 네. 할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짧게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못한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도 조만간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루게 되면 다음 주에 다루고 아니면 빠르게 에피소드를 네.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터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묶어놓고 몇 개의 주제로 잡으면은 늘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짰냐에 따라서 뭐 충분히 이슈에 밀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능력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녹음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하는 이제 날이 오늘 토요일인데 또 저는 이제 녹음 끝나면 또 저 여의도로 넘어갈 것이고 뭐 또 여러분들도 뭐 여의도나 서초로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겠죠. 네. 아, 저는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서.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네. 집에서라도 응원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 집에서라도 열심히 뭐 SNS를 통해서라도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